네, 대선 후보들이 너도나도 2차 추경을 약속하며 돈 풀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기 대응을 위해 필요하지만 없는 살림에 쓸 돈이 많아지면서 새 정부는 재정의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죠. 돈 풀기가 현실화되면 나라 빚은 얼마나 더 늘어날지, 세금은 잘 거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강민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민성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김문수 후보, 이재명 후보 지금 추경 30조 원 이상 편성하겠다고 공약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요. 추경을 쓰려면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많아야 되는데, 우선 세금이 제대로 잘 거치고 있는지 최신 통계가 나왔습니다. 4월까지 세금이 얼마나 거쳤는지. 김민성 교수님, 세금 좀 잘 거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세금이 잘 거친다 하더라도 적자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작년 대비하면은 조금 세금이 좀 더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네, 그 4월까지 세수를 볼 때 한 예. 142조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예. 이게 전년 그 4월까지 거둔 거에 비하면 한 16.6조 원이 더 거친 것이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진도율이라는 게 있는데 진도율. 전체 1년 동안 거둘 세금이 네. 4월까지 봤을 때 그중에 몇 퍼센트나 거쳤느냐 이걸 진도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게 또 작년 대비했을 때는 한 3%포인트가 더 높아졌다.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지금 4월까지만 봤을 때는 국세 수입이 그래도 좀 꽤 거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이 국세 수입이라는 것은 이제 민간 경제가 좀 잘 돌아가야 세금도 더 많이 거치는 그런 성질이 있으니까 경기 상황과도 관련이 있는데 조금 전에 봤다시피 지금 4월 들어서 여러 가지 형편이 안 좋은 것 경제 같습니다. 상황이 워낙 예.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 특히 올해 후반도 그렇지만 특히 내년 가면은 더 세수에 좀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올해 지금까지는 세수 형편이 괜찮은 편이긴 하지만 낙관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작년보다는 세금이 조금 더 잘 거치고 있다. 세목별로 아까 표를 보니까 이제 법인세, 소득세가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쭉 간다고 하더라도 기대했던 만큼, 예상했던 만큼, 우리가 거두려고 했던 만큼 세금을 과연 다 거둘 수 있을까요? 작년까지만 해도 세수 결손이 상당히 많았죠. 예, 맞습니다. 작년에 세수 결손이 그 30조에 달하는데 이 중에 반이 법인세에서 15조가 깎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세에서, 예. 8조가 이제 소비세인데 작년에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기업이 이윤을 만들지를 못하고 또한 소비 심리가 너무 안 좋았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올해에도 계속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4월 달에까지의 추세는 이것이 좀 좋아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뭐냐면 현재 많은 기관들이 경제 성장률을 0%대로 예측을 하고 있고 예. 또한 트럼프발 관세 전쟁 그리고 이제 계엄 사태의 영향이 후반기에 더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결국 세수 결손이 올해에도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가 않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상에서. 예. 그리고 또한 이제 작년에 12조의 이제 법인세가 세수 손실이 났었는데 세수 결손이 12조 작년에. 예. 이게 났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기업이라는 것이 이제 투자를 안 하는 것이고 투자를 안 하는 효과는 결국 그 다음 연도, 다다음 연도에 이제 기업의 이윤의 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는 이 세수 결손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세금이 잘 거쳐야 쓰고 싶은 곳에 살림을 이제 많이 쓸 수 있을 텐데, 계속 빚만 낼 수 없으니까 세금이 좀 거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일단 4월까지는 좀 거치고 있지만, 그래도 한 해로 보면 또 결손이 우려된다는 부분에 이제 말씀이 있었네요. 세금이 안 거치는 것은 덜 거치는 것은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기 때문인데, 그래서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이제 통화면에서 경기 부양 쪽으로 확실하게 이제 돌아선 거고요. 그걸 지속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 국민의힘 두 후보가 추경을 편성해 재정을 더 지출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두 분 보시기에 지금 추경 편성은 당연하고도 반드시 해야만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것이 경기 부양을 기대하는 정책이기는 하지만
또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그것이 결국 민간의 소비나 투자가 진작되는 것으로 연결되려면 그동안 소비를 하지 않고 투자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 금리가 높아서 그랬으면 그다음에 이 금리를 내려주면 이제 소비나 투자가 살아날 텐데 금리가 높은 것뿐 아니라 이제 경제가 불확실해서 뭐 투자를 해도 이것으로부터 좋은 수익이 미래에 날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 금리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투자를 하지 않겠죠. 그리고 소비를 하는 가게의 입장에서도 예. 지금 금리가 조금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미래의 내 소득이 불투명하다. 내가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이 있다면 예. 금리가 좀 낮아지더라도 소비를 많이 늘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금리 하나만 가지고 경기 부양을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예. 그것과 함께 미래 경제에 대한 좀 더 희망적인 낙관적인 생각들이 우리 경제에 들어와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볼 때는 뭐 미국과의 관세 문제라든지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네. 역시 경기에 어려움을 다 겪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마저도 지금 경제 성장률이 좀 내려갈 것으로 예.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으로는 경기 부양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좀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제 논리가 가능한데요. 그러면 추경은 확실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냐? 네. 그것도 경기 사실 부양 효과가 될 거냐. 뭐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예. 정부가 돈을 쓰는 만큼 또 민간이 그만큼 돈을 덜 쓰는 그런 경향도 존재하기 때문에 때로는 뭐 밀어내기라고 하죠, 뭐 구축 효과라고 하는데 정부가 쓴 만큼 고스란히 민간 지출이 줄어드는 경우도 없지는 않으니까요. 예. 그래서 현재 정부가 돈을 좀 썼을 때 그것이 마중물의 역할을 잘 해줘서 소비와 투자도 조금 살아나기를 기대해 보기는 하는데 과연 그 효과가 충분히 클지에 네. 대해서는 좀 점검이 필요하고 따라서 그냥 지금 경기가 워낙 나쁘니까 추경을 많이 편성을 해야겠다. 30조든 50조든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거는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정부가 쓰는 만큼 민간의 투자가 좀 줄 수도 있다. 밀어내기 효과가 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고요. 강민욱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추경의 뭐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뭐 정치권에서 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아마 출범이 되면 새 정부가 출범 당연히 할 텐데 규모를 가지고 좀 본다면 민주당은 이제 연초부터 30조 원 이상을 계속 얘기해 왔고 국민의힘은 좀 소극적인 편이었는데 선거 캠페인이 시작되면서 김문수 후보도 30조 원 추경을 2차 추경을 얘기했거든요. 지금 30조 원 이상을 양쪽 뼈가 돼도 쓸 것 같아요. 이 규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0조는 좀 크지 않나 생각을 드리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기를 거치면서 추경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익숙하다.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경제가 위급 상황일 때 코로나 상황은 당연히 위급 상황이었죠. 예. 그때도 한 이 정도의 30조 이상의 추경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지금 현재 이 30조를 너무나 우습게 생각하고 이것은 뭐냐면 코로나 시기에 경제에서 돈이 나올 데가 없으니까 정부가 뭔가 돈을 내놓으니까 국민들도 어떻게 이렇게 정부가 돈을 내는 방법이 있었구나 그 방법을 알고 정부는 익숙해졌다. 예. 기본적으로 코로나 때 이제 2020년도에 4차례 추경으로서 67호를 추경을 했습니다. 67조. 네. 예, 67조. 그리고 2021년도에 50조를 이제 추경을 했었는데 지금 1차 추경이 13조고 그리고 2차 추경이 이제 30조 이상이면 거의 43조나 50조에 가까운 추경을 한다는데 지금이 코로나 상황 그렇게 어려운 상태인가? 코로나 때는 전국적으로 이제 경제가 아예 멈추고 고용이 이제 완전히 내려가는 상황인데 지금은 소비 위축 그리고 그 경기가 안 좋은 건 맞지만은 그때처럼 경기가 멈춘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시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우려하는 것은 이제 금리가 낮춰진 상태에서 이제 추경까지 하면 이 돈이 정부가 원하는 방법으로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대표적인 것이 정부가 원하는 것은 소비가 높아지고 기업의 투자가 높아지고 고용이 높아지는 것인데 이제 코로나 상황 때 그때 추경을 어쩔 수 없이 하긴 했지만은 그 돈이 많은 돈이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저희 같이 이렇게 부동산 양극화가 된 나라는 특정 지역, 강남 중심이나 서울 중심은 금리 이상으로 부동산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믿음을 갖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뭐냐면 추경의 돈이 이제 부동산에 한번 쏠리면 그 오르기 시작하면 더욱더 사람들이 아예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버리는 상황이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한 것도 정부가 철저히 생각을 해서 더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부동산 상황을 생각해서 계획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이 이제 추경의 경기 상황에 앉아서 필요성은 조금 인정을 하면서도 과연 그 효과, 그리고 민간의 투자를 줄이는 효과, 그리고 규모, 지금 두 후보가 얘기하는 규모 30조 원 이상이 과연 조금 너무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규모도 중요하지만 그 규모를 우리가 의식하는 것은 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 하기 때문에 규모를 의식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주 좋은 데만 쓴다면 뭐 괜찮을 텐데 지금 양쪽 후보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보니까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재명 후보는 골목상권 등에 투입할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크게 늘리는 쪽에 조금 많이 지출하겠다는 것이고 김문수 후보는 그런 건 좀 반대한다. 소상공인 지원 찬성한다. AI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한 추경 찬성한다. 근데 이 지역사랑 상품권에서 조금 갈등이 있어서 보기에 따라서는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냐에 따라서는 추경 쓰임새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이번은 좀 김민성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 연구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이제 정부가 돈을 쓰는데 어디다 쓰는지, 어떤 형식으로 쓰는지에 따라서 이제 승수 효과라고 하죠. 예. 그로 인해서 경기가 부양되는 정도가 좀 사뭇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가장 뭐 그 승수 효과가 크다. 그러니까 재정 지출을 했을 때 그 효과가 꽤 크다라고 알려져 있는 분야들은 이제 뭐 건설이라든지 건설 뭐 효과. 그런 투자 예. 이런 쪽으로 지출이 됐을 때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그냥 소비 지원금 형식으로 현금 지원으로 됐을 때는 상대적으로 승수 효과가 낮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양 후보 측도 뭐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도 개발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당장 우리 민생도 좀 안정시키고 국민의 고통도 좀 덜어둬야 된다 그런 기본적인 뭐 생각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뭐 구체적인 형태가 조금씩 달라 보이는데요. 예. 우선 우리는 좀 이 돈을 풀어서 쓰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리고 합의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비유를 들자면 이제 환자에게 어떤 이제 시술을 할 때 그것이 고통의 완화 혹은 뭐 생명의 연장 뭐 이런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병을 고쳐서 회복하도록 돕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인지 이거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의사 전문가의 말을 듣고 가족들이 합의를 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일 텐데 그와 비슷하게 우리가 지금 뭐 이제 어려운 경제 수혈을 한다는 의미로 예. 돈을 풀어서 쓴다면은 그것이 당장 고통을 받고 있는 뭐 영세 상인이나 뭐 자영업자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고통을 좀 완화해주는 그런 의미로 쓰는 것이라면 그 목적에 맞게 맞는 규모로 맞는 형식으로 이제 쓰는 것이 필요하고 예. 그렇지 않고 우리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리고 소득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또 거기에 맞도록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이제 좀 뒤섞이면은 이도저도 아니고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를 얻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아무래도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자원, 그러니까 사람들이죠. 일할 수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자금들이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자꾸 흘러 들어가야지 예. 우리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따라서 뭐 경기도 더 좋아지고 성장도 잘할 수 있을 텐데 뭐 현금성으로 이렇게 지원을 할 때 좀 우려되는 점은 그것들이 자칫 현재 이제 생산성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섹터로 예. 주로 흘러 들어가게 되지는 않을지 뭐 그런 점이 좀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생산성이 좀 낮은 곳이 과연 이제 어떤 분야가 될지 모르지만 당장 힘든 분야가 골목상권이다. 그래서 그쪽 지역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이제 특히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역사랑 상품권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방금 그 선거 유세 기간 중에도 규모도 추경 규모도 국민의힘이 35조 원을 얘기했으니까 민주당은 35조 원보다 더 많아야 될 거고 특히 지역 국민 대상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지역사랑 상품권과 같은 소비 쿠폰을 조금 제시해야 된다, 지원해야 된다. 이 부분 지역사랑 상품권을 좀 늘리겠다는 그 의지가 굉장히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강한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딱 좀 초점을 둬야 되는 예. 어떨까요? 예, 이재명 후보가 그 지역 화폐에 대해서
경험도 있으시고 또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거 자체는 반대를 안 하는데 정치권에서 말하는 거를 보면 이 추경이란 것이 마법과 같은 그런 거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추경이란 거는 정말 정부가 위급할 때 딱 투입을 해서 그 어려운 것을 해결하는 것인데 이 추경을 하면 뭐냐면 분배뿐만 아니라 성장,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하나의 마법과 같은 걸로 이제 선전을 하는데 저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지역화폐는 그 목적이 그 아까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목적이 정말 어려운 계층을 돌보고 또한 경제에서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라는 이런 확실한 목표가 있으면 이것을 찬성을 합니다. 예. 하지만 많은 유세에서 봤듯이 이 추경을 하면 소상공인도 돕고 그들이 막 소비가 진작이 돼서 이것이 기업 매출도 오르고 그 송수 효과가 거의 100% 같이 고용도 늘고 다시 고용이 늘면 소상공인들이 또 제대로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고 이렇게 성장과 분배 효과가 동시에 달성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잘못된 뜻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게 마법은 아니다. 소비도 늘리고 투자도 늘리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데 이 지역사랑 상품권은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반대를 하고 이게 지역사랑품을 발행하는데 이게 부대 비용도 많이 든다. 국민에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효과도 의심되지만 부대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걸 계속 고집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반대를 하는데 그런 반대를 하더라도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될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는 예산 배정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정말 효과로 봐야 됩니까? 발행에 따른 부작용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사실 뭐 지역화폐라는 표현도 쓰고 다양한 이름으로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형태로도 지급이 되고 하는데 결국 뭐 이제 기본적인 성격은 현금 지원을 하는 것이고 현금 지원. 그리고 그 상품권을 구매할 때 이제 할인을 할인해 해줘 되니까 그 할인되는 금액만큼을 정부가 이제 현금 지원을 보조금 형태로 주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것이 정말 화폐처럼 유통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네. 그런데 그것을 이제 특정한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사용처를 제한을 하는 거죠. 일반적인 현금 지원하고는 좀 다르게. 그래서 현물 지원의 성격도 조금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사용처를 제한을 함으로써 당장은 그 사용처 판매자에게는 수입이 더 생긴다라는 효과가 발생을 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우리 경제에서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부문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돈이 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은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목적은 뭐 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의 당장의 고통을 좀 완화해주고 수입을 조금 보조해준다는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정하고 그리고 그 목적에 합당한 정도의 규모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절제 있는 그런 편성이 좋겠다 그런 말씀 주셨네요. 여튼 추경을 하려면 돈을 이제 마련해야 되는데 재원을 조달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살림이 적자 상태거든요. 결국 빚을 더 내야 됩니까? 우리가 국채를 더 발행해야 되는 거죠?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예, 재원 조달은 현실적인 방법이 국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국채 발행. 결국 이제 추경에 대한 유혹이라고 제가 말하고 싶은데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정부랑 국가는 다른 존재입니다. 국가는 이제 항상 지속되는 우리의 대한민국 국가고 정부는 일시적으로 국가의 경영권을 위임받는 집단이죠. 여기는 일시적 집단이기 때문에 항상 추경에 대한 유혹에 시달리는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이 정부라는 집단은 항상 국민들한테 추경을 해주고 도와줄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이 추경을 한번 하면 이제 국채를 발행하는데 결국은 그 돈은 미래에 또 다른 정부가 갚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미래의 국가죠. 결국 뭐냐면 지금 정부라는 것은 미래의 정부에 대해서 신경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 대한 유혹이 항상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국채 발행은 결국은 이자 부담이고 결국은 이제 국가 재정이 악화가 돼서 신용 등급에 대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이제 정부가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추경에 대한 것을 좀
또 심도 있게 생각해서 좀 미래까지 생각하는 이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빚 부담, 늘어날 빚 부담, 그에 따른 이자 문제. 실제 그래서 그런지 두 당이 이게 국채를 얼마 발행하겠다, 빚을 얼마 더 지겠다는 것보다 뭐 기존 예산을 조정하는 게 뭐 급선무다. 일단 또 선거 기간 중에도 그런 얘기도 하고. 근데 지금 예산을 줄여서 뭐 편성한다는 게 이게 가능할까요? 기존 예산을 줄인다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은 뭐 옛날부터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좀 아껴 쓰려는 노력을 당연히 정부가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적자가 난다는 거는 그게 쉽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근데 제가 이제 지난 20년간의 예. 그 정부 예산의 지출 구성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과거에 이제 큰 비중을 차지했던 뭐 경제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고요. 특히 경제 같은 것은 20년 전에 비하면은 지금 절반 수준으로 그 구성비로 볼 때는 한 20% 수준에서 이제 10% 수준으로 내려왔고 국방 지출도 한 11%에서 지금 9%대로 내려와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늘어난 것은 사회보장이나 복지 관련 지출들이 많이 늘었죠. 그래서 이게 2배 가까이 늘어서 전체 지출의 3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출들은 대체로 법으로 정해져서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는 것들이 많기 줄일 때문에 수가 없다 그런 그렇죠. 얘기네요. 줄일 여지가 별로 없는 것들이기도 하죠. 뭐 미국에서 이제 도시 스타일로 그렇게 고강도의 구조 조정을 하면은 모를까? 그것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이제 매우 낮은 것 같고요. 그래서 큰 기대는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기존 지출에서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려는 노력은 뭐 하기는 해야겠죠. 근데 현재 구성으로 보면 이제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되는데요. 예. 일반 회계는 뭐 별로 적자가 없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흑자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특별 회계 중에서도 기타 특별 회계에서 굉장히 다양한 특별 회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적자들이 거기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 회계가 무엇인지를 국민들이 잘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특별 회계도 물론 이제 필요한 적자가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정말 필요한 적자인지 그리고 적절한 규모인 것인지 만약에 꼭 그렇지 않다면은 이게 그냥 일반 회계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투명성 문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한 좀 논의가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전체 지출에서 이제 복지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 걸 감안하면, 늘어온 걸 감안하면 줄일 여지가 별로 없다. 사실 또 인구 고령화 이것 때문에 복지 지출은 또 계속 급속히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줄인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마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국은 빚을 내게 된다. 결국 나라 재정 지출을 늘리면 빚을 내야 되는데 이 빚을 내는 문제를 두고 후보들 간에도 좀 말이 많았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국가 채무 비율이 뭐 50%를 넘을 수도 있는데 나라가 빚을 내는 걸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선진국보다 우리 국가 채무 비율, GDP 대 국가 채무 비율이 낮은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재명 후보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서 GDP 대 국가 채무 비율이 좀 낮은 편인데 그것이 그 자체만으로 재정 지출을 확 늘려도 괜찮은 논리적 근거가 되는 겁니까? 예, 결론적으로는 안 된다고 안 말씀드리고 되는 제 거예요?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특수한 상황에 있는 국가입니다. 왜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1997년 8년도에 IMF를 겪었습니다. 네. 물론 IMF의 원인이 이제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돼서 일어난 거라서 그 국가 재정 문제로 직접적으로 일어난 건 아닌데 그 결과는 같습니다. 국가가 거의 망할 지경에 이르렀죠.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이나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굉장히 노력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국가 채무 비율이 이제 50% 이하로서 유지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남북 분단인 나라입니다. 예. 현재 대한민국에 사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불안한 것을 못 느끼지만은 외국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굉장히 불안한 나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단 국가만으로도 신용 등급이 한 2단계는 손해 보는 게 현실적인 산업계의 현실입니다.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국가 자체가 국가 부채라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이것을 지금 이런 원칙을 깬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사정이 좋은 것이 아닌 게 이 국가 부채는 좀 낮지만은 가계 부채는 높습니다. 이 두 가지를 더하면 다른 선진국들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안 좋은 영향을 주는데 이 두 가지를 더한 액수가 제가 볼 때는 비교할 액수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을 너무해서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현상이 있겠죠. 그렇지만 추경을 하면 또 우리나라 같이 지역 경제가 이제 불균형한 나라는 부동산 폭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가계 부채가 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빚을 져서 또 비싼 지역에 부동산을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이제 국가 부채나 가계 부채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논리는 정치권에서 이제 국가 부채를 좀 올려도 된다는 논리는 저는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아니 이제 선진국이 GDP 대비 국가 채무율이 한 100% 또는 뭐 일본 같은 건 200%를 넘으니까 우리가 한 50%밖에 안 된다. 너무 겁먹지 말자. 그 어려운 살림인데 좀 더 쓰자 하는 논리가 지금 나름 조금 뭔가 인정을 받는 듯한데 조금 그렇게 볼 수가 없다. IMF의 경험, 분당국의 상황 이런 걸 볼 때 뭐 타당하지 않다고 우리 김민성 교수님도 보십니까? 예, 저도 뭐 그런 사정들도 있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빚을 많이 내는 것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들도 있는 것 어떤 같습니다. 겁니까? 한두 개만 보통 이제 우리보다 빚이 높은 일본 200% 넘고 미국, 영국, 프랑스 다 100% 넘죠. 그리고 독일도 60%가 넘고요. 그 호주는 근데 한 40% 정도가 됩니다. 호주. 예. 근데 이렇게 높은 나라들의 공통점은 결국 자국 화폐가 해외 국제 거래에서 사용되는 나라들입니다. 미국 달러 그렇죠, 유로화 그렇죠, 우리 원화는 일본 그렇지 예나 못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원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자국 화폐가 대외 거래에서 사용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국채를 발행했을 때 그 수요가 국내에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꽤 많이 팔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돼야지 이 국채를 뭐 외국 사람들이 사주니까 우리 국민들이 살 필요 없고 그럼 우리 국민들은 국채 살 돈으로 소비나 투자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대부분 국내에서 소화를 해야 된다면 그러네요. 그만큼 소비나 투자 여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국가 채무 비율을 높여도 된다는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기축 통화가 아닌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과 평면, 액면 그대로 비교할 수 없다. 그런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김문수 후보, 이재명 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추경을 주장하는데 과연 추경 어떻게 될지 관련 토론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민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민성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